조선 후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에 참혹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들어왔지요.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과 전개 과정, 결과를 살펴봤고, 전쟁 이후 이제 조선 후기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선 후기 정치사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한국사는 정치사가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전체 시험 문제 중에 70%가 정치사일 정도로 각 시대별 정치사로 뼈대를 잡으신 뒤에 경제, 사회, 문화, 사를 붙이는 형식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 조선 전기의 정치사가 있을 거고 양난 이후 조선 후기의 정치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 정치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항상 또 앞부분 우리 복습을 한번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태조부터 성종까지가 세조 성종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세조 성종까지가 요때는 큰 맥락으로 여러분 통치체제 정비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치체제 정비와 완성. 중간에 세종대왕의 업적도 핵심이었었죠.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도 있었고요. 세조 때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이 계유정난 당시에 공로를 세운 신하들이 훈구로 성장을 합니다. 훈구. 이때 훈구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성종 때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 고려 말기에 있었던 온건개혁파의 후예들 사림을 끌어들입니다. 사림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어서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연산군 왕을 한번 써볼게요. 중종, 인종, 명종 이렇게 4명의 왕 사이 때는 사림이 훈구의 공격을 받는 무갑기을 사화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갑기을 사화. 중종, 인종, 명종 때 연산군의 무오사와 갑자사화,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정치,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명종 시기에는 인종, 명종의 외척 간의 갈등, 이런 4차례 사화가 일어나면서 사림이 계속 공격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외관계랑 묶어보자면 여러분이 중종 때 뭐가 일어났죠? 중종 때 삼포해란, 명종 때 을묘해변이 일어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됐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중종의 아들 인종이 왕을 이어받았는데 인종이 죽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게 인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명종이. 중종의 아들 인종이 왕을 하고 인종이 또 아들 없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이 명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명종도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중종의 후궁 사이에서 나온 아들 선조가 즉위를 하는 개념입니다. 요런 맥락이에요. 인종과 명종은 후사가 없었고 선조가 즉위를 했고요. 선조는 후궁의 아들입니다. 약간의 신분 컴플렉스가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음 왕만큼은 자신의 중전 부인에서 나온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또한 이 선조 때는 드디어 사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림의 시대. 기존에 있었던 외척들, 척신정치를 청산하고 훈구를 몰락시킨 뒤에 사림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림의 숫자보다 관직의 숫자가 더 적었죠. 사림의 숫자보다 관직의 숫자가 적은 상황 속에서 관리를 임명하는 2조, 그 2조에서 일하는 2조 전랑 임명 문제를 두고 파벌과 라인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붕당 정치의 발생입니다. 벗붕자의 무리당, 붕당 정치의 발생. 자, 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도성을 중심으로 도성 동쪽에 살고 있는 김효원, 도성 서쪽에 살고 있는 심의겸, 이 둘의 대립으로 인해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 동인과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 서인으로 당이 나뉘게 되었지요.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붕당. 자, 동인의 경우에는 이름이 좀 중요하죠. 이제 김효원 라인이 되겠고요. 김효원 라인이 되겠고, 여기는 새롭게 떠오른 세력들이라서 신진사림이에요. 신진사림. 주로
이황이 학파를 이어받았기에 영남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영남학파. 이거 제가 한번 지난 강의에서 한번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서인의 경우에는 심의겸 이쪽 라인이 되겠고요. 기존 이 심의겸이 외척이다 보니까 기존부터 권력을 잡고 있는 기성사림이 되겠습니다. 기성사림. 왜 사림은 여러분 굉장히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잖아요. 그 고지식하고 보수적의 끝판왕이 서인입니다. 서인. 율곡 이이의 학파를 따르면서 기호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 외척의 정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동인과 척신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아니다. 심의겸 자체가 외척이라고 말씀드렸죠. 척신 정치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당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순간이죠. 동인과 서인. 자, 그럼 여러분이 사림은 무엇을 통해 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까? 요거 중요하죠?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의 통제력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고,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서원,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정부로부터 사익받으면서 소수서원으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힘을 키운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인해 동인과 서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당이 나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동인 출신이었던 정여립이 원래는 동인 출신이에요. 동인 출신에서 서인으로 갈아탑니다. 동인에서 서인으로 갈아타 버린 거예요. 아, 서인이네. 율곡 이이 밑에 있었습니다. 아, 여기 저도 잠깐 설명 크게 잘못할 뻔했는데, 서인 이 밑에서 이와 성혼의 이 문화로서 그 제자로서 공부를 하다가 동인으로 갈아탄 뒤에 율곡 이이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정여립이가 당연히 정여립이는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대동계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당연히 서인 입장에선 정여립이 못마땅하겠죠. 정여립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서 정여립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정여립 제거의 가장 맨 앞에 선두주자로 서 있던 인물이 송강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정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 정철이라는 인물이죠. 이 정철이 정여립을 잡으러 막 갔는데 정여립이 그 전에 자결을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타격을 입었죠. 서인이 주도해서 이 동인들을 모조리 제거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인이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서인들 중에 동인을 이번 기회에 다 조져버리자. 아니, 그래도 좀 정여립 죽었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발발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한 시국 상황 속에 선조는 아들이 없어요. 이 정실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후궁들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거 빨리 세자책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철이 급히 광해군을 세자책봉을 하자고 이 선조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을 정철의 건저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광해군 세자책봉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광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정철이 이 사건을 조작해서 선조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정철의 건조의 사건으로 정철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지방으로 낙향을 해버리게 돼요. 이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시 동인이 힘을 갖게 되죠. 서인이니까요. 서인 정철이 건조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다른 왕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당연히 선조는 격분하였고 정철을 박살냈겠죠. 서인인 정철이 타격을 입게 되자 동인들이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동인들 중에는 정철과 함께 서인 다 조지자. 아니야, 그래도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또 이 분화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동인이 정철의 건조의 사건으로 두 파트로 다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북인과 남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북인과 남인. 북인이 아주 강경파예요. 강경파. 서인을 다 조져버리자. 이게 강경파 북인이었고, 남인은 그래도 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온건파 남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분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서인은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인이 분화가 되면서 남인과 북인 이렇게 세 개의 당으로 임진왜란으로 또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광해군이 즉위를 했어요. 자, 광해군이 즉위를 하였고 광해군의 경우에는 북인과 함께 중리배교를 단행하고 있죠. 북인과 함께 중리배교 표방. 광해군이 전후 복구 사업을 단행하면서 중리배교를 북인과 함께 단행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강경파 북인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서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위축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광해군이 최대 실수를 하나 하게 됐어요. 자, 문제는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또 세자였지만 선조와 중전, 정실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선조의 부인 중에 이제 임목대비가 있는데요. 임목대비. 이 임목대비 사이에서 왕자가 나온 거예요. 영창대군이 태어난 거예요. 영창대군은 실제로 이 적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손, 정실 부인과의 사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죠. 하지만 애기입니다. 애기. 광해군은 현재 왕이고요. 왕. 이런 상태에서 광해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창대군의 나이가 들어가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든 거죠. 자신의 이복 동생을 제거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켜버리고요. 영창대군을 자신의 이복 동생을 영모죄를 씌워가지고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죠, 여러분? 폐륜 아닙니까? 폐륜. 옳다구나. 이거 지금 폐륜이 일어났다. 폐륜. 성리학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인들이 명분을 잡고요. 서인이 주도하여 인조 반정이 단행되는 순간이에요. 반란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인조 반정.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인조가 그 뒤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인조는 서인과 함께 권력을 잡았기에 서인들이 생각하는 의리, 명분이 중요하겠지요. 친명배금 정책 바로 단행했고요. 친명배금. 이것 때문에 정묘호란이 또 일어났죠. 정묘호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묘호란. 그 다음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병자호란까지 일어나고 맙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의 경우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한 상황이었어요. 서인들의 이런 의리, 명분 때문에 두 차례의 크나큰 전쟁으로 또 우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광해군의 경우에는 북인과 함께 인조반정으로 북인 역시 이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몰락해버립니다. 남은 당은 이제 서인과 남인이 되겠습니다. 서인이 주도했기에 이 당시의 권력은 모조리 서인이 잡고 있었겠죠. 서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인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이런 붕당 정치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효종으로 이어졌고요. 효종 때 서인의 권력 유지 수단 뭐죠? 북벌운동이 단행됩니다. 북벌운동. 청나라를 정벌하자. 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런 북벌운동이 단행되고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송시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시열의 북벌운동. 왠지 또 이렇게 필기해두면 남인 송시열 같으니까 남인은 살짝 밑에 제가 이렇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건 조금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태종이 엄청 화가 나서 조선의 왕자 2명과 백성들을 잔뜩 끌고 가버렸어요. 이때 끌려간 왕자, 인질로 끌려간 왕자 둘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었죠. 복림대군. 첫째, 세자인 소현세자와 그 동생인 복림대군. 이들이 청나라에 끌려갔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돌아오자마자 이틀 뒤 소현세자가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한 거였죠. 요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인조의 둘째 아들이 효종입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자 성리학적으로 아주 고지식하고 그냥 뼛속까지 그냥 보수적인 서인들이 난리가 났죠. 효종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장자가 아니다. 성리학은 장자 중심 아니냐. 무슨 둘째 아들을 3년상까지 치르냐. 1년상이다. 1년상. 상복 1년만 입자. 그러자 남인들은
아니, 뭐 하는 거야? 왕이잖아. 첫째 아들 대우해줘야지. 당연히 3년상 치러야지. 이런 식으로 성리학적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송 논쟁이라고 부르죠. 예송 논쟁이 단행돼 버렸어요. 자, 1차 예송 논쟁을 기해예송이라고 부릅니다. 기해예송. 효종의 부인이 상복을 몇 년 입느냐? 3년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당연히 서인은 1년을 주장하고 있었을 거고 남인은 3년을 주장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때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합니다. 1년상을 치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효종비가 죽었을 때 1년상 할 거냐 9개월 할 거냐 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것을 갑인예송이라고 불러요.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연달아 일어났고요. 2차 예송은 이제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 끝나고 백성들 삶이 너무 피폐한 상황에서 지금 서로 성리학적 명분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붕당 정치 이거 자신의 권력 잡으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승리하면 간단하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모두 서인인 거예요.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성리학적 명분을 챙기는 거니까. 명분에서 승리를 하니까 고위관직은 모두 서인이 차지하는 거고 2차 남인이 승리하는 거라 서로 그냥 끝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종 때 2차례 예송 논쟁이 일어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숙종으로 이어지면서 극에 달합니다. 자, 숙종이 즉위를 했어요. 근데 숙종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왕이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인이 보고서를 낸 거죠. 근데 보고서를 이제 숙종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옆에 서인들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읽어주시마시옵소서. 왜 읽으면 안 돼? 남인이 하는 건 모조리 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고 피곤하겠습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것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앉았고 이거 어떡하지? 야, 다 꺼져 있어봐. 다 나가! 아, 이제 좀 조용하네.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아하! 같이 안 두면 되겠구나. 하나의 당만 싹 세팅하면 싸울 일이 없겠구나. 오케이. 자, 지금 누구야? 남인이 권력 잡고 있구나. 자, 서인들 다 들어와 보셔. 서인들 니네가 다 해봐 한번. 서인들이 모두 해라. 이런 정치를 하는 거죠. 하나의 당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죠. 여기 있는 공기를 바깥에 있는 공기와 바꾸기 위해 창문을 열 때 우리가 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국면을 환기시킨다. 환국 정치가 단행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서인으로 다 세팅해놨는데 서인들이 막 어떻겠어요. 부정부패 심해지죠. 견제가 안 되니까. 그럼 부정부패 심해지고 비리가 막 일어날 때 숙종의 눈치를 채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다 나가 이 새끼들아. 야, 밖에 있던 남인들 니네가 들어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하는 거예요. 3번이나. 3차례 잦은 환국이 단행됩니다. 1차 환국 때는 이 갑인예송으로 남인이 승리를 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경신환국이 단행이 되고요. 경신환국. 이 경신환국 때 다시 서인이 승리를 하였는데 물 들어올 때 저어야죠. 왕이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푸시해주고 있잖아요. 이때 남인들 다 조져버리자. 아니 그래도 함께 가야지. 이런 식으로 서인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끝없는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경신환국을 계기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돼버렸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고지식할 수 있겠죠. 보수적의 끝판왕. 남인 다 조져. 이게 노론입니다. 함께 가야죠. 이게 좀 젊은 소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차 경신왕국 때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면 2차 기사환국 때는 다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때 이 인물 국벌운동을 주도했던 송시열이 제거됩니다. 요게 사료를 통해서 문제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차 기사환국 때 송시열 제거, 남인이 권력을 잡았군요. 다시 3차 환국 때는 서인이 갑술환국 때는 다시 서인이 승리를 하죠. 자, 여러분. 숙종하면 또 이 숙종의 여자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현왕후와 장희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여성들의 싸움을 넘어서 붕당의 싸움이었어요.
인현왕후가 서인이에요. 1차 환국 때 서인이 권력 잡으면서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올라온 거고요. 2차 환국 때 장희빈, 희빈장씨, 남인입니다. 이때 장희빈이 중전이었죠. 3차 환국 때 장희빈 사약 먹고 죽고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게 되는 개념이었어요. 자, 이 2차 예송, 3차 환국. 요거 여러분 리듬을 좀 붙여서 공부를 하면 좀 쉬운데 2차 예송, 3차 환국. 자, 요거 앞에 이름을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서인부터 시작입니다. 서로 시작이에요. 2차 예송, 3차 환국, 서남, 서남서. 서로 시작해서 서로 끝나고 있잖아요. 2차 예송, 3차 환국, 서남, 서남서. 자, 카페에서 보고 계신 분들 조그마한 소리로 마스크들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서남, 서남서 한번 해주십시오. 2차 예송, 3차 환국, 서남, 서남서.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나는 서남만 알아두시면 쉽죠. 2차 예송, 3차 환국, 서남, 서남서. 그리고 왜 군부대 이제 군 생활하신 남성들 중에 기갑부대 있죠. 기갑부대. 그거예요, 여기는. 기갑, 경기갑. 가벼운 기갑이군요.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막 나오진 않지만 서남, 서남서 또는 2차 예송, 3차 환국.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붕당 정치가 썩어지고 있다.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국 정치 때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잡았기에 이것을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비변사가 의정부를 넘어서 핵심 권력기구로 자리를 잡습니다. 의정부는 이름만 있어요. 유명무실화 돼버렸죠. 모든 중요한 부분을 비변사에서 모두 결정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정부 유명무실화. 자,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자, 선조 때 사림의 시대와 함께 붕당 정치가 발생을 했고요. 그쵸? 붕당 정치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동인과 서인으로 당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정렬인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조의 사건으로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즉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세 개의 당이 있었던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해버렸죠. 임진왜란. 지난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북인과 중립외교. 하지만 폐륜을 저질렀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제거했기에 서인주도 인조반정이 단행됩니다.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한번 털리는 정묘호란, 군신관계 거절하면서 병자호란, 두 차례 크나큰 전쟁으로 또 이렇게 이어졌어요. 자, 인조 때 두 차례 전쟁,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게 됐고 복림대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북벌운동을 합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이 죽었기에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남인과 서인의 대립 예속논쟁이 단행이 되었고요. 숙종으로 이어지면서 붕당 정치의 변질, 예속논쟁과 환국정치로 일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인현왕후는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하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아들 경종이 즉위를 하는데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장희빈은 2차 예송 때 중전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남인 계열이죠. 남인 계열이 되겠고요.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엄마가 엄청 막 독하고 세면 아들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들이 안 나옵니다. 이게 역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저 앞에 영상 안 넘어가도 되는데, 자, 명종의 엄마 기억나시나요? 문정왕후, 윤원영, 윤씨의 엄청난 권력. 그러니까 명종의 아들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희빈이 엄청 가니까 경종도 몸이 아프고, 이게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장희빈이 사약 먹기 전에 소원을 한번 빌었는데 내 갓난애기 한번 안고 죽겠다. 이건 뭐 죽는 사람 소원 하나 들어준다. 이게 아들 줬죠. 아들을 껴안는과 동시에 아들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으면서 조선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다. 뭐 이런 또 설도 있죠. 경종. 경종이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숙종의 부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숙종의 부인으로 숙빈 최 씨가 있어요. 무술이 출신입니다. 그 얘기는 이뻤단 얘기죠. 숙종이 뭐 이제 잠자러 들어가다가 바닥 닦고 있는
이 천한 무술이 숙빈최 씨를 본 거예요. 너 들어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이제 낳게 됐고요. 그 아들이 연인군이에요. 숙종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는 천민 출신이라는 거죠. 이 연인군과 경종은 이복 동생 사이입니다. 이복 형제죠. 장희빈의 아들 경종과 이 무술이 출신 숙빈최 씨의 아들 연인군. 연인군이 이 경종을 정말 극진하게 모셨다고 하는데, 형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입맛을 좀 끌어올리고자 준비한 음식이 있었어요. 바로 간장게장입니다. 이 간장게장을 경종에게 바치고, 그날 경종이 간장게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걸 굉장히 맛있게 먹고 바로 죽었어요. 경종 아들 없는데. 그럼 누가 왕으로 이어가겠습니까? 연인군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 인물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가 즉위하는 순간이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죠? 경종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필기가 있어서 제가 지우기가 좀 그래서 숙종과 숙빈최 씨 사이의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당연히 남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반란이 일어나요. 이인좌의난이 일어납니다. 이인좌의난. 남인 계열들이 네가 경종 죽였지 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이것을 진압하면서 영조는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인 다 조지자고 하는 세력들과 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였죠? 노론이었죠. 노론을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노론을 중용하긴 했으나 영조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가 붕당 정치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엄마가 천민이에요, 천민. 그쵸? 남인 서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나는 붕당 정치, 썩어빠진 붕당 정치를 평평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탕, 평평할 평, 탕평책을 단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자신의 뜻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탕평비를 전국에 세웠어요. 탕평비. 어떻게 하면 붕당 정치를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왕권을 강화해서 억누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영조의 탕평책은 왕권 강화 탕평책으로 정리하시면 조금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붕당의 근거지 서원을 정리합니다. 모두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축소를 시켰고요. 관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리고 왕이 직접 인사행정을 담당하기 시작하죠. 왕권 강화 탕평책 영조, 왕권 강화 탕평책 영조, 서원정리, 이조전랑 축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민생안정책도 영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행했고요. 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배울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경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신문고를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오래 살면서 탕평책을 실시한 왕,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할 수 있겠어요. 붕당 정치의 변질을 해결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한 영조의 특징입니다. 서원 정리, 이조전랑 권한 축소, 그 다음에 책을 쓴 게 하나 있다면 이 조선의 법전, 속대전을 편찬하기도 하죠. 속대전. 제가 정조까지 설명드리고 법전 정리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좌의난 진압, 노론중용. 이게 사실 한계예요, 한계. 탕평책의 한계. 탕평책, 탕평비를 세우고 서원정리, 이주전랑 권한 축소, 균역법을 통해 민생안정책을 단행했으며, 이 속대전 편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제사회 문화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영조의 뒤를 이어서 영조의 손자 정조가 즉위합니다. 여러분, 정조는 앞으로 정조라 읽지 마시고 정조를 읽으세요. 정조. 그 이유가 있어요. 정조. 자, 정조 역시 탕평책을 단행했는데, 이 사이에 여러분 영화 사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세자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인 게 영조였어요. 아버지가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신하들이 노론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들을 가리켜 벽파라고 합니다. 벽파. 사도세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옹호한 게 시파, 그리고 죽여야 한다가 벽파였고요.
이 정조는 벽파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즉위할 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조는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지켜보면서 한계를 절감한 거죠. 왕권으로 억누르면 크게 일시적으로 억압만 되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좋아. 붕당정치 왜 일어난 거야? 성리학이라고? 그럼 내가 성리학으로 너네들이랑 싸워줄게. 왕인 내가 성리학으로 너네랑 한번 한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조져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왕이 직접 다룬다. 시시비비 탕평책으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려면 연구기관이 필요하겠죠. 규장각을 만들었고요. 규장각을 만들어서 연구를 계속해서 실시했으며 관리들을 재교육시켰어요. 초계문신제 실시합니다. 관리 재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라 이런 말을 했다 보니까 벽파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정조를 2번이나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정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호위무사들을 항상 둬야 되겠죠. 왕의 친위부대에 짱용영을 설치합니다.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하고 초계문신제를 단행했으며 옳고 그름을 왕이 직접 다루면서 탕평책을 이어가는 순간이죠. 또한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 이때 크나큰 활약을 했고 정약용의 거중기를 바탕으로 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 수원, 화성을 쌓기도 합니다. 법전으로는 대전, 통편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는 뭐 무예도 보통지라던가 우리나라의 무술과 또 병법서를 또 정조가 직접 만들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정조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키워드를 좀 여기 쌍지읒으로 갈 겁니다. 한 문제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카페에 계신 분 조그맣게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여러분 우선 키워드로 암기해 놓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오랜만에 등판하신 우리 최 실장님이 지금 촬영 중이신데 최 실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아, 좋습니다. 쌍지읒으로 여러분 잡으시면 정조, 영조 구분 문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조, 정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비교 막 헷갈리게 섞어가지고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런 키워드 잡아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 통편까지. 자, 법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경국대전 완성 성종 기억나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영조 때 경국대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야, 새로 만들어야지. 법전 너무 오래됐다. 속편을 만들거라. 속대전. 정조 때는 아니 이거 속대전으로 안 되겠는데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통째로 갈아버리자. 대전 통편. 요렇게 정리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속편 만들어라. 아니다. 통째로 바꿔라. 요런 개념으로 법전 정리까지 단행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후기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림의 시대가 됨과 동시에 붕당정치의 시작, 붕당정치의 변질, 붕당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탕평책 이렇게 이어지고 있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문제 이상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조가 죽고는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명의 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저 칠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칠판을 정리하고 가면 후기가 한 바닥 정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날렸으면 한 바닥 딱 됐을 텐데, 그쵸? 근데 이 흐름 파악을 위해서 제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필기할 때 잘 구분 지어 주셔야 되겠어요. 영조, 정조,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영조, 정조의 탕평책이 있었죠.
탕평책. 근데 영조가 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역시 남자였어요. 영조도 죽기 전에 아주 어린 부인을 두고 중전으로 채택을 해버리죠. 노론의 가문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이 손자인 정조랑 6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죠. 영화 그 현빈 씨가 정조 역할로 나온 어깨가 무슨 등발이 엄청 좋은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좀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영화의 정순왕후로 그분이 나오셨잖아요. 그 영화 배우 그 여성 그 되게 착하시고 아리따우시고 인기 좋은 저기 신봉선류의 A급이라고 하는 신봉선 씨하고 되게 닮은 그 누구죠? 검색 한번 해주세요. 나오셨나요? 한지민 씨. 한지민 씨가 정순왕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 제목 뭐였죠? 영린이요, 여러분. 영린. 합격하신 뒤에 집에서 영린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사도 영화 먼저 보시고 사도를 보시고 영조하고 사도세자의 문제를 한번 보시고 영린을 통해서 정조와 이 정순왕후의 상황 이걸 또 한번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조가 죽었는데 어린 순조가 즉위를 했어요. 이때 정순왕후가 살아있습니다. 수렴청정해버려요. 와우. 그동안 열심히 했던 탕평책이 여기서 끝나버렸군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노론의 시대가 열렸어요. 노론의 시대가. 하지만 노론의 시대도 잠시 정순왕후가 죽고 순조의 장인, 즉 외척이죠. 김조순이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김조순 시대가 열렸어요. 순조의 장인, 즉 외척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시기를 안동김씨 시대라고 부르죠. 안동김씨면 누구나 권력에 오를 수 있는 매관매직,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고요. 수탈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화폐 가치로 약 30억 정도를 안동김씨한테 주면 저를 양천구청장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30억 주고 양천구청장 됐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본전 뽑아야죠. 수탈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제도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었고 이것을 감찰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온다거나 관리가 내려오는데 모두 안동김씨예요. 같은 라인.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조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홍경래난이 일어납니다. 홍경래난. 이 홍경래난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삼정의 문란이랑 또 하나 북쪽 지역의 평안도 지역이 서북도서라고도 합니다. 이 서북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삼정의 문란으로 홍경래난이 단행이 되었고 이게 단독 문제로 만약 출제가 될 경우 정주성 전투 키워드로 알아두십시오. 이 정주성 전투에서 홍경래난이 이제 진압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순조 때 정조가 죽고 나서 정순왕후 노론의 수렴청정이 단행되다가 정순왕후가 죽고 김조순의 시대 안동김씨 시대가 되었고요.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삼정의 문란이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헌종 때는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잡았어요. 풍양조 씨.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철종 때 안동김씨가 권력을 잡게 되고요. 안동김씨, 풍양조 씨, 안동김씨.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도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기라고 말을 하죠.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묶어서 세도정치기. 자, 철종 때 역시 농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진주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났고요. 유계춘의 수탈입니다. 이 뒷부분에 여러분 홍경래난과 임술농민봉기가 나오는데 이 정치사 때문에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진주농민봉기는 유계춘의 이런 공격으로 유계춘의 수탈로 인해서 이 진주농민봉기가 이어졌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며 임술농민봉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철종 때 이거 중요합니다. 삼정의 문란 시정해줄게.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이것은 뭐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철종의 진주농민본기, 임술농민본기, 삼정이정청 설치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이 큰 맥락의 정치, 이 조선 후기의 정치사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교재 보시면 정조의 금난정권 폐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선 후기 경제사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 한번 빼주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딱 되겠네요. 자, 캡처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이죠. 판서 그대로 여러분 노트에 옮겨 적어 주시면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뒷부분 세도정치기 부분은 노트에서 뒷부분에 따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문제 이상,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오늘의 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사 뼈대를 잡아두셔야 경제사회문화 살 붙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시간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